한국과 쿠바 간의 수교 협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피델 카스트로랑 되게 친하고 진짜 형제의 나라다. 김씨 3대 일가가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나라예요.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반응이 잠잠한 걸까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작년부터 일본과 북한 간의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하려는 의도가 진짜 있나 봐요. 지난 2월 14일입니다. 한국과 쿠바 간의 수교 협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극비리에 이뤄지기도 했고 이 깜짝 발표로 정말 전 세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와 쿠바와의 수교는 남다른 의미가 좀 있죠. 이번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대사급 외교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부를 설립하고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사관을 설립하고 대사를 파견하는 아주 긴밀한 그러한 수준 관계를 의미합니다. 과거 1949년에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곧 관계가 단절됩니다. 반면에 쿠바는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던 북한과 196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쿠바와 접촉을 하면서 결국 최근에 쿠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쿠바가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에서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교라는 귀중한 결실을 이뤄낸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 형제국이라고 불리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공들인 쾌거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쿠바와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태검 기자, 어떤 뉴스가 나왔나요, 당시에? 먼저 AFP 통신은 이 북한의 오랜 동맹인 쿠바가 1959년 이후 파기된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재건했다고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김정은이 쿠바의 카스트로를 전우라고 부를 정도로 긴밀하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쿠바와 한국이 수교에 합의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른 많은 외신들에서도 이 북한의 동맹인 쿠바가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것에 놀랍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쿠바랑 북한은 워낙 둘 다 사회주의 국가 또는 반미주의 국가, 그렇죠. 이 건덕지 좀 센 걸로 두 개 있어가지고 사이 좋은 걸로 소문나 있었는데 미국이 사이 너무 안 좋았죠. 뭐 사회주의 혁명 때부터 이 외교 관계 수교를 끊었다가 오랫동안 끊었다가 최근 2015년도 다시 수교를 시작했는데 완전 이렇게 내려놓고 수교한 게 아니고 아직도 서로 긴장하면서 정권이랑 시기 따라 제약 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지금 그런 상태예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아직 그런 국가예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네요. 네. 그럼 박사님, 우리나라와 쿠바가 이번에 수교에 이렇게 합의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쿠바의 극심한 경제난 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바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쿠바의 경제 개혁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경제 개혁 개방이 실패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이 경제난에 심각해진 쿠바가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국교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바와 한국의 교역액은 북한의 교역액보다 약 20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쿠바는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 이러한 산업 등에서 다양한 협력적 중요한 사업 관계의 파트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문화, 뭐 특히 BTS, 한류 이렇게 파도, 코리안 웨이브 강해진 것도 큰 도움이 됐다면서요. 이 쿠바랑 한국 사이. 예, 맞습니다. 사실 국가와 국가의 수교는 경제적, 실리적 이익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K-팝, K-드라마, 특히 쿠바인들이 한류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인을 이해하고 상호 인식을 증진시키면서 이것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이 문화가 주는 힘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문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북한에 있는 미니 씨 같은 MZ 친구들에게 우리 한국 문화가 알려지면서 야, 한국에 넘어오고 싶다라는 동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에게는 쿠바와 우리나라의 수교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동맹을 넘어서 심지어 형제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미니 씨가 북한에 있을 때 쿠바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쿠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었었고 북한과 쿠바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관계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그 카스트로, 피델 카스트로랑 되게 친하고 네. 거의 그래서 진짜 형제의 나라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김씨 3대 일가가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나라이고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쿠바의 그 카리브해 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 교과서에서 다 배우거든요. 내용을. 배워요. 네, 그래서 쿠바에 대해서 되게 좋은 내용만 배우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교과서 내용도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특히나 또 이게 수교를 맺은 날짜가 2월 14일이잖아요.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데 북한에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 하필. 그 바로 전날에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배신. 북한으로서는 정말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배신당한 기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2월 제대로 14일. 배신당한.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을 살펴봐도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은 물론 또 쿠바에 대한 소식도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간 쿠바의 행사나 쿠바 고위급 인사 이동 등 작은 소식들도 전했던 북한의 기존 행태와는 달랐는데요. 그러다 최근 북한 관영 매체에서 지난 16일 쿠바 공화국 주석을 작별 방문했다며 마철수 주 쿠바 북한 대사와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 간의 만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별요? 네, 작별. 그럼 박사님, 북한이 쿠바와 수교를 완전 끊은 건가요? 작별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쿠바와의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쿠바 대사 교체는 한국과 쿠바 수교가 발표된 시점 이후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쿠바 대사 교체 배경에 한국과 쿠바의 수교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네요.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소련이나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에도 북한이 아주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잖아요. 공식 논평도 낸 바 있고요. 그랬던 북한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엔 이렇게 반응이 잠잠한 걸까요? 네, 사실 그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오로지 쿠바만이 한국과 수교를 맺지 않았으니까 북한에게는 큰 심적인 위안이었겠죠. 그러나 이번에 쿠바의 결정,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의 결정에 제 생각에는 아마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나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의 수교보다 더 큰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쿠바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사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북한 체제 내부의 결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김정은이 작년 말에 발표했었죠. 남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국가론을 제시를 하면서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쿠바에게 더 중요한 국가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보다 한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북한이 남한과 우리 별도 나라다, 다른 나라다. 발등 찍었네요, 자기. 그렇죠. 명분 내놓고 줬으니까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래도 북한 하도 친구가 없으니까 관계 좀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절 보도가 없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맺은 것에 보도도 없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 북한 쿠바 대사였던 마철주 대사가 귀임했을 시에 대해서 쿠바와의 역사적 전통 관계는 변함없이 발전할 것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에 외교적 고립 상태에 있는 북한이 전통적인 우호 국가가 최근에 사라져가는 이러한 외교적 고립 상태에서 아마도 쿠바와의 어떤 형식적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도 참 곤란한 상황이겠어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이 쿠바와의 관계까지 안 좋아지면 외교적으로 정말 왕따가 되니까요.
김정은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남 전략과 통일 전략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형제국이라고 불렸던 쿠바의 충격적인 선택을 포함해서 최근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제외공간 축소 현상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검 기자,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 2월 25일 호주의 외교안보 전문 로위 연구소에서 2024년 글로벌 외교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해외 공간 수를 조사한 건데요. 북한은 올해 대사관과 영사관 등 43개의 공간을 보유해 외교력 58위에 올랐습니다. 기존의 제외 공간 수는 53개였으나 현재 43개로 줄어든 게 확인이 됐고요. 참고로 한국은 187개의 공간 보유로 외교력 13위에 올랐고 또 1위는 중국이 274개, 2위는 미국으로 271개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노동신문에서도요, 외교 사설란을 아예 없애버린 거 보면 북한 내에서도 외교를 거의 이제는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태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제외 공간 철수 이유가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박사님, 과연 그 이유뿐일까 궁금합니다. 사실은 1차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맞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있는 한 개 국가의 제공간을 운영하는데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2억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외화 보유가 적은 북한 외무성의 경우에는 제공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제공간들은 무기를 밀매한다든가 의료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외화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 외교관들은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외교 행랑을 이용해가지고 담배, 위스키 등을 밀수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외공간 운영 비용을 조달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몰타에 있을 때 그 버이언이 가끔씩 강연회를 하고 이런 그런 자리도 있었거든요. 그때 강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외교관들이 이제 몰래 그 짐에다가 술을 가지고 가다가 단속이 돼가지고 뭐 나라 망신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외국에 나와서 보니까 외교관들이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돈을 너무 적게 주다 보니까 이들이 그걸 아껴가지고 집에도 보내야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막 그때 이제 중국 대사관에 잠깐 머물 때도 보니까 그 대사관 그 사모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막 중고 옷 사러 다니고 굉장히 싼 옷만 이제 사러 다니고 너무 아끼는 거예요. 식료품도 아끼고 막 엄청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실생활조차도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북한에서 제공간 운영이 과연 쉽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 심해졌습니다. 더 강화되면서 결국 북한 외교관들의 이런 불법, 탈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제 공간의 운영비를 조달했던 것도 더 어려워진 상황으로 변화됐습니다. 대북 제재 이후부터 이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그 해외 공간을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북한 외무성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공간의 수를 축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국경이 해제되면서 이 제공간을 갖다가 축소, 개편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이것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제공간 수를 재편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외교 정책에 따라 외국 주재 외교 대표부 철수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실질과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실익이 없는 해외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다수이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게 득이 안 되니까. 네, 북한은 지난해부터 스페인이랑 홍콩, 또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등 여러 국가의 제외 공간의 문을 닫았습니다. 네팔의 제외 공간도 문을 닫으면서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외 공간 폐쇄가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 소식과 북한의 재외 공간 축소까지 과거의 외교 관계를 떠올려 보면 정말 현재 북한은 눈물 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과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한국과 북한이 서로 경쟁하듯 외교전을 벌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북한도 수교국이 꽤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대까지 한국의 수교국은 15개, 북한의 수교국은 1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가서 한국과 북한의 외교전쟁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표밭이라고 하죠.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 북한도 엄청난 물밑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되다가 1980년대 이러한 외교적인 공세, 총공세가 이어져서 결국 한국은 114개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북한은 99개 국가와 수교를 맺기에 이르릅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 안 나네요. 그때 그 당시에 북한이 이 수교국 늘리는 게 완전 짐짐이었나 봐요. 네. 북한이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할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치열하게 외교를 펼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몰타, 그 남유럽에 있는 몰타 역시도 1971년에 북한이랑 수교를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초까지 대사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 대사관이 철수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한국과 북한이 치열하게 외교전을 치르던 중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1983년이죠) 북한은 미얀마의 국부라고 불리는 아웅산의 묘역에 방문 예정이었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폭탄 테러 사건을 벌입니다. 사실 아웅산은 미얀마의 독립 영웅, 자국의 영웅이 묻혀있는 이 묘역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 사건에 대해서 미얀마 정부는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북한과 국교를 단절하고 대사관을 철수하고 심지어 북한 정권의 승인도 취소하기에 이르릅니다. 사실 당시 미얀마는 친북 성향의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대형 테러 사건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북한에 도발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형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민희 씨, 북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랑군 폭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을 테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 대한민국이? 네, 북한의 죄를 더 씌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현지에서 체포된 북한 공작원도 북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 와서야 그게 되게 조작된 내용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좀 어렵네요. 사죄를 또 안 하고 또 해도 모자랄 판에 막 뻥을 치네요. 네. 당시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미국 등 세계 69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미얀마 외에도 코스타리카와 서사모아 등 여러 나라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 필리핀,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 서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아메리카의 10여 개 국가가 북한을 향후 절대로 수교할 수 없는 나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서방 외교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알뜰적인 거죠. 수십 년간 이어진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 인해서 전 세계의 대북 제재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호 국가도 몇 개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외교적 거립은 북한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태검 기자, 김여정의 담화문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네, 북한은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 대신 다음 날인 15일 김여정의 담화문을 공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의식과 실현 불가한 집념을 용기 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한 김여정의 담화 내용은 속뜻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김여정의 이 담화는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이지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일본과 북한 간의 모의급 접촉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현재의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 현상 개혁 의지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호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도권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3월 25일, 3월 26일에도 영거푸 김여정이 담화를 또 발표합니다. 자, 25일에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6일에는 또 돌연 입장을 더 강경하게 바꿉니다. 앞으로 북한은 일본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다라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까지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3월 25일 담화만 해도 그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올 수 있는 것은 선택에 달려 있다. 올 수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오려고 하면 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화문에 대해서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를 갖다가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김여정은 26일 담화에서 더 이상 일본과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술수를 쓰고 그다음에 일본의 태도 변화, 북한에 유리하게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압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일종의 북한의 언론 플레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동안 공개된 김여정의 담화문 내용을 봤을 때에는 북한의 일방 통행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북한과 일본은 꾸준한 소통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북한과 일본은 2023년 지난해부터 물밑 접촉, 고위급 접촉을 꾸준하게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인지 올해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했던 지진 피해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 직접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 일본이 이렇게 접촉했던 이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무엇일까요? 뭐 있겠죠. 한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좋아서? 일본을 살짝 끌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면 친구가 없어서? 이간질. 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먼저 일본 내부에 오래된 수건,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1970년대, 80년대에 발생했던 납치된 일본 납북자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2000년대 초반 납북 일본인 문제가 일본에서 더욱 불거집니다. 그래서 일본 내 반북 감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까지 이르릅니다. 2002년과 2004년에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살아있었던 당시 납북되었던 이 일본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북한 김정일은 13명의 일본인이 납치되었다라고 밝혔고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일본 정부는 13명이 아니라 17명이 납치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 간에는 이 13명과 17명이라고 하는 숫자 차이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납북된 일본인 중에서 8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일부 유해가 일본으로 돌아왔었는데 이 유골에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면서 일본 내부의 항의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고이즈미 총리 기간에 저는 일본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TV만 틀면 계속 키타초우센 납북 문제를 정말 하루 종일 보도와 뭐 뉴스와 콘텐츠로 정말 들끓었던 때가 딱 그때입니다. 큰 이슈 됐구나.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일본에 있으면 얘네가 납북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어요. 그 최근 공개된 김여정 담화문을 보면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의 장애물로 놓지 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북했을 때 김정일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었고 납북된 일본인도 모두 돌려보냈으니까 이제는 이미 끝난 일이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김여정은 이 납치자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핵과 미사일 문제도 또한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고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친해서 좋은 데로만 하겠다는 거. 꼭 짚고 넘겨야 할 문제들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뭐 정상회담 가져도 이 서로 말이 안 통하겠는데요? 뭐 할 대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데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시다 내각,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건 사업이었던 납북자 문제의 협의 성과를 내세우고 외교적 리더십 강화로 일본의 국력을 키우겠다라는 것이 그 기시다 총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납치자 문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고 당장 제기하지 않더라도 일본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사안인 것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내부 사정 변화와 또 외교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일본은 북한에 뭘 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북한은 일본에게 뭘 원하는 건지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북한이 작년 말부터 남북 간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심지어 전쟁 중인 교전국의 관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한국과 별도로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 동북아에서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략적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했었던 북한의 핵, 이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분리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최근 강화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이 정도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한 의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즉 한미 일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중러북이라고 하는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활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복원됐을 뿐만 아니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북한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한일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흔들어 보려고 이러한 하나의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균열까지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이 처해 있는 외교적 고립 상황을 타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까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이었던 쿠바,
결국 한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동, 아프리카, 이 중남미 등의 북한과 우호적 관계였던 국가들의 관계가 북한과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기존의 외교 관계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했던 기존의 외교 관계 또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에서 좀 이간질을 하려는 의도가 진짜 있나 봐요. 그게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참 순진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되죠. 그렇죠. 되지 말아야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교묘한 술수도 우리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북한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여러 해석들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크리스 어떤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일단 미국 공식적인 입장, 백악관 측에서는 이 일본과 북한 정상회담 가진다는 거, 그 가능성 자체가 괜찮다. 그 가능성을 지지하면서도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 좀 해라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아시잖아요. 그 우리도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는 모른다. 그래서 조심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신중한 입장이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일본과 북한의 교류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게는 이 외교적인 약간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분명히 북한에게 꼼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일본과 북한의 대화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냉전 구도를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나가야 될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 이외에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고 노력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김성남 북한 조선노동당 국제부장 일행이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을 방문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고 외교적인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 주재 대사관들 스웨덴, 독일, 폴란드, 체코, 영국 등의 국가들이 최근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점검이라든가 방북을 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도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으면서 이러한 영향이 결국 북한에게 이어졌고 미치게 되었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기존 외교 정책을 넘어서 어떻게든 외교적인 고립 상황을 탈피해보고자 그러한 시도라고도 보여집니다. 하도 고립된 상태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했나 봐요. 네. 정상국가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에게 외교적인 고립은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외교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그리고 사실 북한은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북방TV의 페이스북이 결국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